정말 많은 분들이 와주셨는데 좀 단상에 나가서 하겠습니다. 저는 소개받은 하나금융투자 기업분석실의 최상욱 애널리스트이고요. 제가 통상 30분, 40분 정도 앞에서 하는 경우는 있는데 이렇게 많은 분들 앞에서 하는 건 저도 처음이고요. 대신에 이런 부동산 PT는 거의 수백 번 했거든요. 수백 번 했기 때문에 뭐 긴장해서 못하고 그러진 않을 거예요. 일단 진행을 하겠습니다. 제 소개는 넘어가겠고요. 여기 저 모르시는 분 손 한번 크게 들어주시면 예. 사람이 많으니까 약간 썰렁하네요. 일단 진행하죠. 저는 간단한 소개는 저는 제주도가 고향이고 그리고 부동산 시장에 관심을 가지게 된 거는 대학생 때 군대 제대하고 나서 1년간 저희 때는 26개월을 갔는데 더 길게 가신 분이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26개월이니까 애매해가지고 한 10개월이 복학전에 남잖아요. 그래서 그때 뭔가 일을 해야 되는데 당시에 그 백화점에서 신사복 판매하는 아르바이트를 좀 1년간 하다 보니까 제가 복학했을 때 친구들 사이에서는 제 성격이 굉장히 내성적이었는데 판매왕으로 불렸거든요. 최상욱 쟤는 백화점에서 옷 팔다 와서 판매왕이다. 그래서 이제 그 당시 3학년 때 대학원 선배가 지금도 재건축 수주전을 하죠. 올해도 재건축 수주전이 있고요. 건설사별로 수주 영업을 띄잖아요. 소유주들한테.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이제 한 15명이 그 회사를 만들어 가지고 회사명도 지금 생각하면 굉장히 그 냄새 풀풀 풍기는 화이트 코리아라는 회사를 만들어 가지고 삼성물산이랑 LG건설, 당시 LG건설이죠. 지금 GS지만 이제 그렇게 계약을 해 가지고 반포, 잠실, 대치권 아파트, 재건축 아파트 수주 영업을 제가 대학교 3학년 때 알바를 뛰게 되거든요. 그래서 뭐랄까 서울시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처음으로 인식하게 된 게 그때였던 것 같고 제 개인적인 소회를 밝히자면은 다주택자의 개념도 그때 거의 처음 접했어요. 집이 2채 이상일 수 있다는 생각도 그때 처음 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2채 이상 갖고 계신 분을 실제로 만나고 얘기하고 막 그런 재건축 영업을 하게 되다 보니까 그리고 저희가 건축과를 전공하다 보니까 막 그런 고객들이 질문도 했어요. 그 당시에는 아파트를 필로티로 띄우는 게 약간 유행이었거든요. 지금은 또 지금의 설계 유행이 있는데 그래서 필로티를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이 뭐 필로티는 뭐 하는 공간이냐 나 이런 거 처음 들어본다 막 이런 질문을 했고 그래서 필로티는 말이죠 이제 또 아는 척 해야 되니까 프랑스 건축가 르꼬르비제가 이제 이렇게 하면서 쭉 설명을 하는 건데 그러면은 이 영업사원은 공부를 제대로 했나 보다 이러면서 이제 말을 좀 더 잘 들어주고 이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재건축 수주 영업하면서 서명결의서 받아가는 거를 제가 좀 잘하다 보니까 뭐랄까 이제 주택시장에 관심이 가게 되고 그래서 주거론에 대해서 그때부터 좀 공부 열심히 하고 뭐 건설회사 가게 되고 그러다가 금융에 관심 밝혀서 이제 하나금융투자로 오게 되고 하여튼 저의 사회생활 한 15년, 16년 정도는 그런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흘러서 저렇게 4권 정도 되는 부동산 책을 냈고 이렇게 뭐 강의하게 되는 건데 여튼 그런 이력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 2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첫 번째는 시장에 대한 설명인데 이거는 장기 사이클과 그리고 작년 9.13 이후에 약간 하락세가 실제 시작이 됐기 때문에 이런 단기 사이클에 대해서 둘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둘 다 말씀드리겠고요. 두 번째는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나는 이제 어떻게 하는 게 제일 유리할 것이냐 약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장기 사이클 얘기인데요. 저희가 이것도 사실 저는 1950년대를 살지는 못했어가지고 저도 70년대생이다 보니까 뭐랄까 또 제주도가 태생이어서 90년대, 80년대, 90년대 강남권 개발할 때 현장에 없었어서 제 지인 중에는 그런 분도 계시죠. 테헤란로에서 막 뭐랄까 운전 연습을 했대요. 테헤란로에서 운전 연습을 하고 이제 영동대교 처음 건설됐을 때 이제 막 사람 한 명도 없었다고 뭐 이러면서 이제 거기서 막 아파트 훔치고 와가지고 운전 연습하고 그거 막 자랑하고 지금 저희가 알고 있는 유명한 빌딩들 안 올라갔을 때 거기 이제 막 공짜로 주차했다고 이런 얘기하는 이제 소위 강남 키즈들이 계시죠. 이런 역사를 다 기억하고 있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과거 자료 보면은 결국은 이제 인구와 가구의 문제여서 서울시가 53년 뭐 해방 이후에 150만 명 인구였지만 1960년에 숫자 보면은 300만 명.
1970년도에 540만 명, 1980년도에 900만 명. 이렇게 이제 인구가 폭증하게 되거든요. 인구 폭증하게 되면서 저희가 지금 다 알고 있는 성남시, 그러니까 소위 그 안에서도 수정구, 이렇게 광주 대개발 막 이런 것들을 저희가 주거론에서 배웠던 많은 사건들이 실제로 서울시에 있었고, 그리고 80년대 말에 그 당시에는 대통령 신년사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기록물에 남아 있어서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제가 3년 전에 썼던 책에서 제일 와닿았던 게 뭐냐면은 전세 가격이 너무 올라서 일가족이 이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케이스가 신문에 실린 사례가 있는데, 월요일 날까지 전세금을 줘야 되는데 일요일에 이제 교회를 간 그 상황까지도 전세금 마련이 안 된 일가족의 남편이 아이들이랑 와이프를 바라보는 소회를 형한테 쓴 편지가 유서 형식으로 남아서 이제 월요일에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죠. 그래서 당시에 주택 가격이 뭐 급등했다는 거는 다들 아실 텐데, 그거는 주거가 우리나라에 충분하게 공급되지 않았던 그런 상황에서 나타났던 현상이었고요. 이런 사회적인 기억들을 다 갖고 있기 때문에 부동산 투자에 대해서 실제는 전 세계 어느 나라보다 더 적극적으로 수행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동산을 투자 대상으로 바라본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터부시하는 그런 문화가 있을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왼쪽 그림 보시면은 저희가 KB가 부동산 시세를 발표하는데 86년부터 시작을 해서 보시면 80년대 말에 상당한 상승을 보였고요. 그 80년대 말부터 이제 소위 88 올림픽을 앞두고 이제 대단한 드라이브, 성장 드라이브, 그리고 유동성, 이런 부분들이 시장을 끌어올리게 되고, 그리고 그 이후에 뭐랄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사건으로 인해서 노태우 행정부가 주택 200만 호 착공을 발표하게 되면서 저걸 한번 잡게 되는데, 주택 200만 호라는 거는 저희가 지금 알고 있는 일기 신도시는 30만 호이고, 대부분의 도시의 신시가지 지역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랄까, 대구도 수성구 같은 데가 있고, 그리고 저는 제주에서 왔으니까 제주도에도 당시에 신제주라고, 제주시에서도 공항 있는 쪽을 신제주라고 해가지고 90년대에 개발했고, 그리고 대전도 개발했죠. 이제 둔산동 일대를 전반적으로 개발하고,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200만 호를 건설했는데 91년 노태우 대통령 신년사에 이런 말이 나와요. 올해도 50만 호를 착공하는데요. 올해 50만 호 착공하면은 저 200만 호 다 지었다고. 3년에 다 지은 거예요, 그 200만 호를. 그리고 신도시 5개는 동시에 건설을 했고, 그래서 저희가 부동산의 공급이라고 할 때 그 공급은 분양이 아닙니다. 저희가 수요 공급이라고 할 때 그 공급은 입주 기준으로 공급을 계산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착공은 89, 90, 91에 했지만 준공은 93, 94, 95에 하게 되면서 93년, 94년, 95년에 공급이 이루어지게 되고, 보시는 것처럼 93, 94, 95년에 역대급 공급이 이루어지면서 가격이 잡히게 되죠. 가격이 잡힌 상태로 97년 IMF까지 가게 되고요. IMF가 되고 나서는 이제 제가 오른쪽에 약간 이상한 표를 갖고 왔는데, 우리나라 그냥 모든 나라의 경제 주체는 가계, 기업, 정부, 이렇게 3개 주체가 그 경제 수레바퀴를 돌리게 되는데, 그 당시 국가부도의 날 영화도 보셨겠지만 고부채 기업들이 대거 도산을 하면서 이제 기업이라는 그런 경제 주체가 휘청거리게 되니까 정부 또는 가계가 나서줘야 되는데, 당시에 한국은 정부가 나서주지 않고 가계한테 약간 이제 그런 위기를 가계가 좀 스스로 나서서, 그리고 가계한테 뭔가 창업 드라이브를 걸게 하면서 이제 현재 우리나라의 그 자영업자 비중이 OECD 평균의 2배에 육박할 정도로 자영업 비중이 높은 나라인데, 그래서 우리나라 자영업 경쟁이 너무 치열하기 때문에 외국에 있는 그런 소매업들이 쉽게 들어오지 못해요. 그러니까 이제 한국의 그 자영업 경쟁률이 아주 높은 상황이죠. 근데 저때 굉장한 창업 드라이브를 걸게 되고, 그래서 가계가 그 고부채 기업이 만들게 된 그런 위기를 가계 중심으로 극복하게 됩니다. 물론 가계도 약간 그러다 보니까 소위 말해서 가계가 돈을 벌게 된 거예요. 저 기간을 넘기면서. 저희 집도 제주도에서 창업을 했는데, 여러분들 기대하시는 제주도의 돼지고기는 다 제주 흑돼지 뭐 이런 거잖아요. 근데 저희는 수원이 아니었는데 갈비집을 해가지고 이제 저희 집 갈비집에 손님이 아무도 안 와서 이제 창업한 지 2년 만에 저희 집은 창업에 실패하고, 그리고 제가 이제 약간 누나가 좀 계신데, 누나가 계시다는 거는 매형도 계시단 말이잖아요.
근데 그 보통 매형들도 창업을 하셨거든요. IMF 기간에. 그래서 그 매형들도 도산을 하면서 저희 집이 연쇄 도산. 저희 집도 갈비집 도산하고 매형네 집도 저기 사업이 도산하면서 막 연쇄 도산이 일어나서 저희 굉장히 힘들게 그러니까 제가 학자금 대출 받아야 되고 막 이래가지고 대학교 때부터 돈 벌어야 되다 보니까 재건축 알바를 뛰게 된 건데, 근데 중요한 거는 저희 집은 실패했지만 한국은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가게가 돈을 벌게 돼요. 그럼 가게가 돈이 생기면은 뭘 합니까? 뭘 사야 되잖아요. 그래서 2000년대 초반에 그 넘치는 잉여금을 토대로 부동산을 사들이기 시작하고, 그 부동산 사들이기 시작한 게 2000년 초반의 저 차트, 저 엄청난 상승세가 우리나라의 국민소득 추이를 완전 훌쩍 뛰어넘는 저런 상승세가 저 기간에 발생하게 되죠. 그래서 저는 저 당시에 재건축 영업을 했다는 게 그냥 제 인생에 있어서 정말 중요했던 이벤트 같은데, 그때는 뭐 자고 일어나면 맨날 집값 올랐다는 기사가 가득했고요. 그리고 신문지 펼치면 전면 광고로 부동산 분양 광고, 그리고 밥 먹을 때마다 모든 사람들이 부동산 얘기하고, 2004년쯤인가 5년쯤 이 정도 되니까 막 판교 분양, 판교 로또라 그래가지고, 지금 역시 로또 분양이라든가 이런 말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 당시에 이미 한 번 다 한 거죠. 그리고 맹모 삼천지교 얘기 나오면서 대치동 떴고, 2000년에는 일산도 굉장히 핫해가지고, 분당이 천당 밑에 분당이었는데 일산은 천하제일 일산이었거든요. 그래서 여기 천하제일 일산 들어보신 분 계십니까? 지금은 이제 창릉 신도시 나와서 맨날 집회하지만 2000년 초반에는 일산 역시 엄청났고요. 그리고 일산을 기획하신 그 디자이너분, 당시 LH에 있었던 유명한 건축학과나 도시공학과 교수분들이 신도시 디자인 일주일 만에 했거든요. 일주일 만에 디자인 해가지고 야 이렇게 하자 해서 딱 분당, 이렇게 하자 해서 딱 해서 일산, 이런 식으로 만들었지만 굉장히 훌륭한 도시가 됐는데, 그분들이 신도시 설계하고 준공됐을 때는 일산 투 강남도 30분에 차 타고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때 그렇게 차가 안 많고 막히지 않을 때여가지고, 지금이야 1시간 이상 걸리고 막 멀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래서 2000년 초반은 정말 그런 분위기가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당시 참여정부에서 이거 부동산 가격이 너무 올라가서, 그 노무현 대통령 신년사를 보면은 노무현 대통령이 부동산 가격이 올라서 사과하는 대목이 나와요. 그리고 그땐 저도 어른이었기 때문에 그걸 다 기억하는데, 어떻게 사과하냐면은 유동성을 강화했다 이렇게 사과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유동성 얘기를 정말 많이 하죠. 그 당시 대통령이 이제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사과할 정도로. 그러니까 명운을 걸고, 정권에 뭔가 명운을 걸고 부동산 가격을 잡아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 다 잘 아시는 2005년 831 대책 발표하고, 대책 계속 발표하고, 그리고 2003년 4년도에 신도시 2기 신도시를 기획하게 돼서 2기 신도시 택지를 대거 지정하게 되죠. 신도시를 통해서 한번 잡았기 때문에 또 지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제가 파란색 점선 박스에 표시를 했는데, 2기 신도시용 신규 택지 지정이 저때 굉장히 집행이 많이 되고, 그리고 신도시를 지정하면 저희가 아시겠지만 전두환 그 정권 시절에 택지개발 촉진법을 처음 만들게 돼서, 그 당시 전두환 그 뭐 군부라고 표현할게요. 어쨌든 거기서 이제 경기도 전역을 헬기 타고 다니면서 경기도 전체를, 서울과 경기도 전체를 항공사진을 찍게 되죠. 항공사진을 찍어가지고 이제 내려와서 여기 빈 땅이네 하고 이제 그거를 다 수용해야 되겠다. 그래서 여기 집을 만들자 이렇게 해가지고 그거를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특별법을 만든 게 지금 현재 저희가 알고 있는 택지개발촉진법이고, 이게 1980년 12월 말에 시행이 됐습니다. 이 현 택조법상 신도시를 만들겠다고 지구 지역을 하게 되면은 강매가 가능합니다. 강제로 매입이 가능하고, 이 강매를 할 때 감정 가격으로 매수를 하게 되는데, 감정 가격이야 뭐 감정평가 기관 통해서 하게 되지만, 신도시 그러니까 수용당하는 토지를 민간이 갖고 있었는데 민간한테 강제로 사들이게 되죠. 그래서 당시에 헬기 타고 찍으면서 다 사들이게 된 게 지금 저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신도시 지역들이었는데, 이 택지개발촉진법을 통해서 신도시를 짓는 게 너무 쉽고 강력했기 때문에 이 법이 민주주의 시대에 잘 맞지 않는 법인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지금까지 거의 40년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3기 신도시 발표할 때도 어떻게 합니까? 선 빡 그어가지고 그냥 수용이 되는 겁니다. 지금은 이의 신청할 수 있지만 그런 거 이의 신청해서 받아들일 리가 있겠어요? 그냥 수용이 되는 거죠. 어쨌든 이런 형태로 탑다운 방식으로 신도시를 만드는 게 우리나라 역사인데, 이게 여러 번에 걸쳐서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당시 굉장히 많은
지구 지정이 있었고요. 그리고 그래서 신도시 지역이 되면은 토지의 용도 변경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런 토지의 용도 변경을 노린 토지 투자자들, 저희가 부동산 시장에 약간 격언이 있죠. 뭐 작은 돈은 집을 사고 큰 돈은 건물을 사는데 더 큰 돈은 땅을 산다. 약간 이런 격언이 있죠. 그런 이제 토지 투자자들이 정말 그 당시 굉장히 기승을 부렸고 이런 것들이 사회적으로 굉장히 뉴스가 됐고 지금 역시 3기 신도시 지정하면서 주변 지역에 부동산 관련해서 뭐라 그럴까 토지 시장이 되게 꿈틀거리는 뉴스들 잘 아실 거예요. 그리고 금융 상품과 달리 부동산은 선행 매매, 소위 정보가 나올 것을 미리 알아서 사들이는 이런 선행 매매에 대해서 그 어떤 제재가 없거든요. 이게 저희가 오히려 저희 금융시장에 종사하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금융시장 선행 매매하면은 자본시장법 위반에다가 특가법까지 걸리게 되면은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발생하게 되는데 부동산은 선행 매매를 하는 게 오히려 자랑인 경우가 많아요. 내가 누굴 알아가지고 저기 뭐가 될 걸 알아서 미리 사들이고 이런 것들이 정말 많죠. 중요한 거는 요즘도 그렇게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 너무 많이 모였는데 언론사도 많이 오신 것 같은데 제가 너무 위험한 발언을 해서 잘 적당하게 순화해서 표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만 중요한 거는 이 당시 택지 신규 지정한 게 이 빨간색 박스가 택지가 공급된 건데 저게 LH의 손에 들어와서 주택 공급할 수 있는 택지로 변하거나 아니면 시행사들 손에 들어가서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택지가 된 시점은 안타깝지만 08년 금융위기 이후였거든요. 그래서 2008년 금융위기가 오면서 그냥 부동산 가격뿐만 아니라 전 세계 자산 가격이 다 이제 하락하게 되는데 우리나라에서도 부동산 잡으려고 공급을 하기로 했던 그런 많은 땅들의 집을 이제 지어서 분양해야 되는데 그 시점에 자산시장 충격이 오다 보니까 저 땅들을 분양하지 못하게 된 거죠. 그래서 당시 시행사들이 저런 택지를 매입할 때 건설사 지급보증을 많이 섰는데 우리나라 대형 건설사들 여러분 아시는 뭐 대우, 현대, GS, 대림, 뭐 삼성물산 포함해서 모든 건설사들이 죄다 지급보증 섰고 저 지급보증 쓴 규모가 기업의 총 자본 총계를 훨씬 상회해 버렸기 때문에 그냥 자칫 잘못해다가 미분양 30% 나면 회사 망하는 거는 순식간에 일어나는 일이 이제 이 당시 예상이 되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 2기 신도시 공급용 토지를 사업화하지 못하고 여러분 2기 신도시 언제 분양했습니까? 지금 검단 아직도 분양하고 있잖아요. 하남 미사, 양주 옥정 신도시나 회천지구 아직 분양 못했고 양주 옥정 신도시 분양했고 파주 운정 파주 교화 분양했고 운정 1, 2 분양했고 운정 3 분양 못했고 동탄 1, 2 얼마 전에 분양했죠. 그리고 검단 하고 있고 이제 그러니까 풍무는 이제 도시개발 사업이죠. 그 다음에 이런 2기 신도시 관련된 분양이 2010년대 됐다고 느끼실 텐데 당시에 원래 분양해야 될 타이밍에 2000년대 초반에 집값 올라가지고 신도시 지었는데 그 신도시 분양은 2010년대예요. 그게 이제 저 금융위기 때문에 굉장히 딜레이가 돼가지고 이제 시차가 발생했던 거고 저 당시에 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런 미착공 PF가 너무 장기화되면은 뭐 우리나라 경제에 안 좋을 거라고 생각하다 보니까 부양책을 어쩔 수 없이 2013년에 박근혜 행정부 들어왔을 때 부양책을 쓰게 됩니다. 당시에 건설회사랑 간담회를 하잖아요. 건설사랑 간담회를 하는데 건설사 간담회에 나왔던 얘기가 뭐였냐면은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셨겠죠. 저는 그 현장에 없었기 때문에. 그러나 그러고 나서 13년 4.1 부동산 대책이라는 게 발표가 되는데 제가 여기 적었지만 신도시 지정과 공급의 시차 레깅으로 인해서 08년 위기 이후에 더 많은 택지가 시행사에 공급이 되다 보니까 가뜩이나 자산 가격이 하락하고 있는데 공급이 너무 많아질 우려로 인해서 대부분의 사업들이 사업화되지 못하고 저 장기 미착공 사업 규모가 너무 컸기 때문에 저거를 한국 경제의 단기 내관이라고 생각해서 어쩔 수 없이 부양책을 쓴 게 2013년이었는데요. 2013년에 여러분 다 아시는 부양책, 역대급 부양책 나오죠. 신도시 더 이상 안 짓겠다. 이렇게 그냥 선언적으로 부양책 나오게 되고 보금자리 주택 더 이상 안 하겠다. 이런 식으로 하고 그리고 또 뭐가 나오냐면은 미분양 주택 매입하면은 5년 동안 양도세 감면해 줄게. 이런 대책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당시 미분양 주택 2013년에 미분양이었던 주택들이 한두 개가 아닌데 가재율 뉴타운 있잖아요. 서대문구에 가재율 뉴타운 있는 가재율 뉴타운은 미분양률이 거의 90%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DMC 파크뷰 디자인이나
DMC, 레미안이나 이런 주택들 죄다 미분양이었고, 그리고 뭐 송도나 이런 데는 말할 것도 없고 전부 파크 프로지오 이런 곳 올 미분양. 그래서 당시 미분양이 정말 넘치던 시절이었는데 미분양 주택 매입하면 양도세 5년 동안 공짜 딱 얘기하고, 그래서 투자 수요를 조금 건들게 되고, 그리고 공급을 장기적으로 안 하겠다 이런 정책들을 복합적으로 내게 되면서 부동산 시장에 온기가 돌기 시작하고, 그 온기가 돌기 시작한 초입에 그냥 이거 제가 이거 좀 올라갈 것 같은데 이런 레포트를 냈으니까 뭐 운 좋게 냈다고도 할 수 있는데, 어쨌든 정책 분석해서 낸 거죠. 중요한 거는 실제로 13년 4월 1일 대책 발표하고 나서 대구나 지방을 중심으로 가격 상승세가 나오기 시작하고, 서울은 회복을 15년 돼서 하게 되는데, 서울시 회복의 기폭제가 됐던 거는 14년 9월에 재건축 연한을 단축시켜준 제도가 이제 좀 기폭제로 작용을 하죠. 여기서부터는 여러분들도 다 기억하실 내용들인데, 14년이면 불과 5년 전이잖아요. 2014년 9월에 재건축 연한이 40년에서 30년으로 단축이 되는데, 저 사소한 변화가 정말 나비 효과를 일으키게 됩니다. 뭐냐면 준공 40년 돼야 재건축을 할 수가 있었는데 준공 30년이 되면 재건축을 할 수 있게 바뀜으로 인해서 목동신시까지 뭐 1단지 14단지까지 쭉 있는데, 목동신시까지 다 88년에서 89년 준공된 거잖아요. 그러면 준공 40년이면 2028년인데 준공 30년이면 2018년이거든요. 그러니까 재건축이 10년 정도 단축돼서 지구 지정이 시작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럼 마음만 먹으면 어쨌든 추진이 설립하고 이렇게 진행하는 그런 과정이 있어가지고 단축된다고, 한 10년 단축되니까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래서 저 뉴스 나오고 나서 당시 언론사에서 뭐 저 뉴스를 대서특필하면서 목동 중개업소 보여주면서 와 호가가 1억 원이 올랐어요 막 이렇게 이제 그런 기사를 내보내고, 호가 1억 원 올랐다는 기사에 인터넷 댓글은 뭐가 달리냐면은, 호가가 어떻게 가격이냐, 호가는 뭐 소위 요거 가격이지 이제 그렇게 했는데, 실제 저 대책이 나오고 나서 88년 89년 준공된 목동 신시가지 강세 바로 전환했고요. 그리고 노원구 상계중개 하계동 월계 전체 포함해서 바로 강세 전환하죠. 연도가 똑같았기 때문에. 그리고 광명시, 철산, 하안, 소화동 다 1990년 준공된 아파트들인데 여기 역시 바로 강세 전환하게 됩니다. 저 대책 나오고 나서. 그러면 88, 89년 아파트가 올라가는데 88년 이전에 건설된 아파트들, 소위 강남 3구에 집중된 재건축 아파트가 뭐 동생들이 먼저 재건축하는데 형이 재건축 안 합니까? 그래서 이런 아파트 역시 바로 강세, 더 재건축이 잘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이게 심지어 일기 신도시까지 건들게 됩니다. 일기 신도시는 당시에 94년 준공이니까 2034년 재건축이라고 생각해서 재건축은 정말 먼 나라 얘기였는데, 2024년 재건축이라고 하니까 당시 14년 9월이니까 약간 좀 현실적인 수준으로 내려왔달까? 그래서 리모델링을 추진하려고 했던 단지, 리모델링은 15년 만에 할 수 있는데 리모델링 추진하려고 하는 그런 뭐랄까 추진이, 리모델링 추진이가 갑자기 벙 떠서 이제 우리도 그냥 기다렸다가 재건축해야 되나 이렇게 해가지고 리모델링 시장이 갑자기 이제 둔화되게 되고, 이제 재건축 저 정말 사소한 걸로 인해서 상당히 많은 부동산들이 영향을 받게 되죠. 참고로 우리나라에 1900 준공 30년 되는 아파트를 지금 한 280만 채 정도 있는데 다 영향받았다. 아파트 1000만 채 중에 30%가 영향받았으니까 엄청난 영향이었죠. 이래서 15년에 서울시가 상승하게 됩니다. 저 정책으로. 물론 이제 다른 부양책들도 계속 있었고 공급 없었고. 그래서 보시면 2015년에 상승하고 15년 5월에 분양가 자율화하고요. 분양가 자율화 하니까 그 다음부터 여러분 다 알고 계시는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분양가 심의하는 것도 저 때부터 시작이 되고요. 그냥 가격 아무거나 찍어버릴까 봐. 그리고 나서 상승세가 완연하게 일어나고 결과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좀 길게 말씀드렸는데 2013년의 부양책이 결국 화려하게 꽃을 펴서 2018년 엄청난 구도심 상승장으로 연결이 되었어요. 부양책을 썼기 때문에 상승한 거는 당연한 결론이라고 해볼게요. 근데 그런 부양책과 여러 가지 공급 조건들,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이 갖고 있는 태생적인 공급 부족, 그리고 가계는 이미 IMF를 극복하면서 뭐 전 세계 유례없을 만큼 구매력이 있는 가계가 탄생이 됐는데, 구매력 있는 가게가 돈 모아가지고 집 사겠다는데 그거 어떻게 말립니까? 그리고 이런 부분 때문에 다 합쳐져서 대단한 상승세를 보였는데,
이런 거에 그러니까 정책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게 됐던 건데요. 이런 중요한 정책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2000년대 초반에 집값 너무 올라가지고 이기 신도시 공급하려고 땅 대거 공급했던 거, 이것 때문에 우리나라 단기적으로 위기 올까봐 부양책 썼던 거가 그나마 제일 설명력이 높거든요. 그리고 2000년대 초반에 집값 왜 이렇게 올랐냐? IMF 가계 중심으로 극복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계가 우리나라 경제 지켜줬잖아요. 그리고 높은 구매력을 통해 가지고 소비 활동하면서 가계부채 많지만 가계 자산이 한국에 제일 많은 거 아시죠? 우리나라 가계 자산이 우리나라 전체 자산 1경 4천조나 되는데 8천조가 전부 가계 거, 자본 기준으로. 가계부채 1540조로 굉장히 많죠. 가계 금융 자산은 3400조에 육박하기 때문에 가계는 부채를 그냥 끌 수가 있어요. 만약에 단일 주체라고 한다면은. 여기 계신 분 우리나라 법인의 총 부채가 얼마인지 아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저희가 가계는 부채 1540조죠. GDP에 육박해서 굉장히 위험하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가계는 금융자산이 3,400조 되기 때문에 수틀리면 끄면 돼요. 부채를. 부채 갚고도 1,800조가 남네요. 현금으로. 근데 기업은 어떤 줄 아세요? 기업의 총부채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우리나라 기업의 총부채? 우리나라 기업의 총부채는 작년 말 기준으로 5,000조를 넘습니다. 5,000조 넘는 부채 있는 주체와 1,540조의 금융자산 3,400조 있는 주체가, 물론 가계도 집합체고 기업도 집합체이기 때문에 둘을 이렇게 뭐 애플 투 애플로 비교하는 게 안 맞을 수도 있지만 기업은 금융자산이 2,200조밖에 없기 때문에 순부채로 2,800조 있고요. 2,800조의 순부채를 3% 금리 때리면 저희가 1년에 80조씩 이자비를 내야 되는데 가계는 이자비 내지 않거든요. 가계는 가계 전체로 보면은 1,800조 순자산이어가지고 이자 소득이 생기고 있거든요. 그래서 가계 소득에서 금융 소득이 항상 차지하고 있는 거죠. 여튼 이런 상황이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 나비 효과가 2018까지 뭐 제가 몇 개 생략했지만 쭉 갔는데 저게 이 택지 공급한 거 해소하기 위한 그런 정책이었고, 저 택지 공급 해소의 필요성은 2000년대 초반에 굉장한 상승이었고, 저 2000년대 초반에 굉장한 상승은 가계 높은 구매력에서 왔고, 그래서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이 그냥 가만히 냅두면 필연적으로 장기적으로는 과열될 양상을 띠고 있죠. 그래서 실제로 그런 식으로 굉장히 오랜 기간 흘러왔고, 그래서 뭐랄까 이제 개인이나 가게는 이제 약간 그런 부채를 꼭 이제 그러니까 부채 때문에 올라갔다 이런 게 아니고요. 그냥 구조적으로 이렇게 생겨먹는 걸 뭐 어떡합니까? 그래서 이거는 어느 정도 받아들여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저희가 말하는 약간 장기적인 건데요. 다만 장기 사이클이 이렇게 있다고 한다면 단기 사이클 역시 있는데, 저는 뭐 사이클이라는 게 7개월 지나니까 오르고 7개월 지나니까 빠지고 14개월 지나니까 빠지고 뭐 이런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필연적으로 그 인간은 부채를 빌리고 부채 때문에 문제가 생기고 부채를 갚고 다시 또 부채를 빌리고 이렇게 하면서 반드시 부채 사이클을 형성하게 되는데, 지금 이제 지금까지 장기 사이클을 잘 설명 들으셨다면 지금부터는 단기 시장에 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